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새댁이에요. 결혼을 한 건 2년 전이지만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인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막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거의 며느리나 다름없이 시댁 행사에도 참여해왔고 호칭도 며느리라고 불리며 지냈기 때문에 결혼 2년차가 아니라 결혼 6년차 같은 느낌이랍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시댁의 환영을 받으며 결혼까지 이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린 그날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다행히도 시할머니께서 저를 무척 아껴주신 덕분에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 기대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필이면 누구보다 저를 아끼시는 시할머니 생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 그래도 결자해지라고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판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댁에서 벌어진 막장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는 실은 제 진짜 외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 대신 저희 엄마를 키워주신 유모님이셨거든요. 진짜 외할머니는 엄마가 7살 때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거나 외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엄마 말로는 춤바람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딸을 버린 채 춤선생이랑 사랑에 도피를 하신 거죠. 외할아버지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병을 고치러 시골에 내려갔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대요. 외할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춘선생을 집에 불러 춤판을 벌인 걸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신나게 춤을 추던 엄마가 앞서 요양하러 갔다니 어린 아이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도 한편으론 아버지 말을 믿고 싶었어. 안 그러면 나도 아버지도 너무 불쌍하니까.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불편한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엄마의 고모가 어린 저희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여우 같은 게 끝내는 내 동생 인생 망친 거 봐. 집불도 없는 거 네 아빠가 하도 좋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끝내 은혜를 원술 갚아? 정민이네 외가가 어떤 집구석인 줄 아니? 네 외할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선상까지 팔아먹은 도박쟁이고 네 외할머니는 술집 작부였다. 그럼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네 엄마가 온전한 인간이었겠니? 그러니 남편이고 딸 자식이고 다 버리고 춤에 미쳐 남자랑 집을 나갔지. 피는 못 속인다고 너는 또 어떨지 모르지. 이거야 원. 내 동생만 불쌍하지. 아휴, 불쌍한 내 동생.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린 조카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엄마의 친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하나같이 저희 엄마를 집 나간 며느리 보듯 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그분들께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유모를 들였고 그렇게 엄마를 키우게 되신 분이 세월이 흘러 저까지 키워주셨던 거예요. 유모 할머니는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해주시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옥수수빵을 종종 만들어주셨는데 아직도 가끔씩 그 빵이 그리워지곤 해요. 유모 할머니한테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4대 독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시댁에서 구박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아들을 다시 낳으라는 시댁의 강요였어요.
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시댁에선 유모 할머니를 내쫓아버렸어요. 자식이 죽은 뒤로 이미 사이가 멀어졌던 유모 할머니의 남편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했다더군요. 자식을 잃고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은 유모 할머니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유모를 구한다는 동네 아주머니 말에 저희 외가에 들어가 저희 엄마를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유모 할머니는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가 봐요. 비록 혈육지간은 아니었지만 피를 나눈 부모 자식보다 더 애틋한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저한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부모님만큼이나 유모 할머니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모 할머니께서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취업해서 첫 월급을 타면 유모 할머니 선물부터 사드리고 싶었는데 영영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늘 유모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었는데 말이죠. 유모 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깊어서 몇 년이 지나도록 마음속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떡집을 지나다 옥수수 빵을 보는 날이면 유모 할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했어요. 그러던 차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식으로 첫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남편이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 소개받던 날 마음에 들어서 내심 첫 데이트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면 이런 행동을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터라 전화를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은 인간이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끝낼 때 끝내더라도 치사하게 피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미안해요. 어제는 경황이 너무 없어서 미처 연락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연락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솔직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명을 할 게 없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하더니 정말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좋게 안 나가더라고요. 빈정대는 투로 일부러 조문이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줄래요? 조문까지 기대 안 했는데 고마워요. 그럼 문자로 장례식장 주소 찍어드릴게요. 저는 그저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당황하게 만들려고 그냥 했던 소리였는데 통화를 마치자마자 정말 장례식장 주소를 보낸 거예요. 제 입으로 먼저 가겠다고 했으니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소개팅 한번 한 사람 조부 장례식장까지 가게 됐어요. 그 바람에 얼떨결에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남편의 일가 친척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과 저를 꽤 진지한 사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럴만도 하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소개팅 한번 남자 조부상까지 챙기러 장례식장에 가겠어요. 남편의 사촌 동생들은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렀고 집안 어른들은 저를 강훈이 색시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좀처럼 들을 생각을 않더라고요. 별 사이 아니긴. 시할아버지 장례식까지 왔으면 말 다 했지 뭐. 그래,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올해는 할아버지 상도 치르게 됐으니 내년 봄이나 가을이 좋겠는데? 어른들은 벌써 결혼식 날짜까지 잡는 분위기였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지자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나 그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가, 밥은 먹었어? 육개장 좀 먹을래? 아니면 떡이라도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고 고맙다 고마워. 어쩜 이렇게 예쁘니? 우리 강훈이가 잘해줘? 잘해주고 말 것도 없이 고작 딱 한 번 소개라는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웃으며 잘해준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의 감촉이며 냄새,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마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유모 할머니처럼 느껴지지 뭐예요. 할머니 손에 오래 자랐던 저로서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신 할머니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먼저 놓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안 좋게 보였던가 봐요. 시고모님들 앞에서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닌 애가 여기는 뭐하러 와? 애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원.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절대 못 오지? 그 말에 제가 움찔했더니 할머니께서 역시나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그러셨어요. 지영이는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은 모양이구나. 그래, 친구네 잔칫날은 몰라도 장례식은 참여해야지. 기쁠 때는 옆에서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만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 어려운 자리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다니 기특하구나. 대놓고 저를 챙기시는 할머니 덕분에 이후로 집안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할아버지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땅이며 건물이 사실은 할머니 명의였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시부모님을 비롯해 큰아버님과 시고모님들은 헛물명컨 셈이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효자 효녀 노릇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돈줄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의 한한 효도였고 할머니는 예외였어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극진히 모시는 척 연기를 했지만 할아버지 눈 밖에서는 안방 늙은이 취급이었거든요.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들리는 걸 알면서도 저 늙은이 언제 죽냐는 소리를 밥 먹듯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엄청난 재산의 진짜 주인이라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뒤늦게 납작 엎드리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그게 다 연기였어요. 어떻게든 할머니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야금야금 뜯어갈 궁리뿐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연세가 많으신 시할머니께 보약이나 홍삼 등을 선물하면 어김없이 뺏어갔어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어머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괜히 돌아가실 때 힘만 더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보약이니 뭐니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밥이나 잘 드세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만 들어보면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 식사를 잘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든이 넘으신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줄곧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할머니 식사를 챙겨주시는 분은 10수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 오셔서 집안일을 봐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께서 국이랑 반찬을 해두시면 시할머니께서 데워드리는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제철 과일이며 한우, 해산물 같은 걸 수시로 사들고 본가를 드나드셨지만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는 발길을 뚝 끊고 시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 좀 와달라고 할 때만 마지못해 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밥이 보약이니 하는 소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힐 뿐이었죠. 그뿐 아니라 시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에 모셔갈 생각은 않고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어머님도 참,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저도 안 아픈 구석이 없다니까요. 그냥 밥이나 잘 챙겨 드세요. 당장 감기에 걸려서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난다는데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니 이게 할 소린가요? 한창 젊은 20, 30대 청년도 아니고 여든이 넘으신 노령의 시어머니한테 말이에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으실 때는 그래도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병원에도 가시고 근처 약국에서 약도 사다 드셨지만 사람 몸이 꼭 날짜를 맞춰가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안 계실 때면 시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반차를 내고 본가에 들러 시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모시고 가곤 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본가에 가도록 했고요. 시할아버지 장례식 이후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헤어지면 남인 사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런 일까지 마다 않고 했던 건 저를 키워주셨던 유모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모할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걸 시할머니께 대신해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는 4년 동안 시할머니의 손녀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호칭도 손주며느리로 불리는 게 당연했고요. 시할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 시할머니께서는 식구들 몰래 제게 용돈도 주시고 값비싼 선물도 많이 해주셨어요. 죽을 때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내 손주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너도 알다시피 이 할미가 가진 거라곤 돈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나 살아있을 때 벽짝에 숨겨둔 곶감 빼먹듯 알차게 빼먹어라. 할머니도 참,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 재산 홀라당 빼먹으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도 아무한테나 곶감 내주는 사람 아니니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인데도 매번 이 할미 챙긴다고 일하다 말고 찾아오고 한창 데이트도 하고 둘이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도 늙은 할미 데리고 꽃구경도 다니고 만난 것도 먹으러 다녀주는데 어떻게 내가 널 안 챙길 수가 있겠어. 사람은 자고로 자기가 하는 만큼 예쁨도 받고 하는 거다. 내가 며느리복은 없어도 손주 며느리복은 있는가 보다.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걸 손주 며느리한테 보상받는 것처럼 시할머니께서는 제가 해드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늘 제가 해드리는 거에 몇 곱절이나 되는 걸로 되돌려주시곤 하셨죠. 제게 뭐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유모할머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 남편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요. 정말? 아니, 그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혹시 너도 우리 엄마처럼 할머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건 아니지? 뭐?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래.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도 되고 할머니 댁에서 살면 자기나 나나 회사도 가깝고 좋잖아. 게다가 일주일에 3번씩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니까 솔직히 편할 것도 같고 말이야. 할머니께선 적적하지 않으셔서 좋고 우리는 돈도 아끼고 출퇴근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할머니도 나 예뻐하시잖아.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집을 구한다고 해도 경기권 아파트나 서울 변두리에 있는 빌라 정도가 고작인데 할머니 댁에서 살면 교통도 편하고 집세도 안 나가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집안일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마다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제 얘기를 듣던 남편도 제 말에 혹했는지 저만 좋다면 자기도 할머니 댁에서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께 저희가 들어와 살면 어떻겠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얘기를 듣자마자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펄펄 뛰시더라고요. 어머, 얘 정말 웃기는 애네? 얘, 너 사람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며느리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한테 시할머니 부양까지 떠넘겼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니네 부모님은 또 뭐라고 하겠냐고. 어쩜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설마 너 할머니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 돈 많은 할머니 살살 꼬셔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젊은 애가 아흔을 바라보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할 리가 있느냐고. 제가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머님은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의 반대로 시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불발이 됐고 신혼집을 따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평수가 넓은 집을 구하자니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있는 돈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자니 지역도 서울 외곽이고 집 평수도 둘이 살기에 빠듯한 집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가며 그나마 나은 집을 찾아 시간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혼수와 예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데 보태주시는 건 없으면서 어머님 명품백에 시아버지 골프채 세트까지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희 친정은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러다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시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문제고 혼수랑 예물 문제고 다 시할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면서요. 시할머니께서 말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걱정 않고 편히 있을 수 있겠어요. 괜히 말했다고 후회만 하게 되었죠 뭐. 그런데 아직 상견례를 할 때가 아닌데도 시할머니께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라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시할머니 뜻을 전하고 서둘러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할머님이 그러지 뭐예요. 세상에 어린 것들이 어찌나 기특한지 이 늙은 할미를 모시고 살겠다 그러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쁘든지 늙은이가 염치 없이 떠들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시할머니 씹사리를 시킬 수는 없다고 하도 반대를 해서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속이 깊죠? 할머니 말씀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우리 딸을 아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고요. 그러자 시할머니께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내가 얘들은 곁에 두고 싶어서 나 사는 집 근처에 집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손자 녀석 내외가 오순도순 사는 걸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 그러니 양해해 주세요. 시할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양가 부모님들도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혼수랑 예단 말인데요. 듣자 하니 요즘엔 그런 거 안 하고 산다더군요. 예전이야 모피코트니 명품백이니 뭐니 하는 걸 요구하는 정신 빠진 시애미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특히 우리 며느리는 워낙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철없는 짓을 하려는 아니니 사돈께서는 안심해도 될 겁니다. 안 그러니 강훈 엄마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벌개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할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더는 골프백이랑 골프채 세트를 요구하기 힘들어진 거였죠. 그날 시할머니 덕분에 저는 알턴니가 쏙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의 선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할머니 댁 근처에 집을 얻으라고 했다 하셨지만 실상은 시할머님이 사시는 아파트의 업동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말이에요. 하루는 남편 몰래 저한테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내 손주며느리로 들어오는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지영이 네 명의로 해라. 강훈이한테도 비밀로 하고 네 시애미한테도 비밀로 하고 너도 봐서 알겠지만 네 시애미가 알았다간 아주 난리가 날 거다. 그래도 강훈 씨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훈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뭔가 알고 있으면 의도치 않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일이지만 그래도 나 살아있는 동안은 비밀로 해다오. 시할머니께서는 제게 결혼 선물로 40평대 아파트를 해주신 것도 모자라 가구랑 가전제품까지 채워주셨어요. 물론 남편과 시댁에는 제가 해간 걸로 했지만요. 하지만 시할머니와 약속했던 건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저희 집 형편도 잘 알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규모도 아는 남편을 속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 중심부에 40평대 아파트를 구하는데 그게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보증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미리 이실 짓고 하는 수밖에요. 시할머니께서 제 명의로 집을 해주셨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손주인 자신을 제쳐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주 며느리한테 20억 가까이 되는 집을 해주셨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거기다 세금까지 다 내주시고요. 그래도 당신 자식들은 물론 5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을 제치고 우리한테만 집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금방 기분을 풀더군요. 그렇게 시할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된 저희 부부는 일종의 고마움의 표현이랄까요? 수시로 시할머니 댁에 들러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함께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2주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집에 좀 들르라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남편 먹을 보약을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는 안 가질 생각이니? 지영이 너 올해 32이잖아. 너 지금 애를 가져도 노산이야. 그런데 어쩜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있니?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네 할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으면 애라도 제때제때 낳아야 할 거 아니냐고. 지 할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할머니 등에 업고 까불게 안 하고 말이야. 너 요즘에도 할머니 댁에 뻔질나게 드나든다면서? 왜?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래? 그런 거라면 착각 그만해라. 네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집명이고 땅명이고 죄다 당신 손에 쥐고 있었으면서 자식들한테까지 비밀을 해온 사람이다. 우리가 진작 알았어 봐. 얼마나 잘해드렸겠어. 그런데도 자식들이 돈 뺏어갈까 봐 입 꾹 다물고 산 사람이라고. 네가 옆에서 알랑방구 낀다고 순순히 당신 재산 떼어줄 사람 아니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려. 순간 하마터면 어머님의 말씀에 이미 벌써 받았답니다. 이렇게 말할 뻔했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가 몰라서 그래. 할머니가 엄마랑 큰엄마한테나 그러지 우리 지영이한테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우리 사는 집도 지영이 명의로 사주신 거라니까? 남편은 순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에 저는 얼른 남편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어머님 표정을 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뭐? 그 아파트를 할머니가 사주셨다고? 그것도 지영이 명의로?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는 손으로 지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어머님은 화가 날 대로 잔뜩 난 뒤였죠. 그놈의 놓친 내가 아주 노망이 들었네. 집을 사줄 거면 손자한테 사줬어야지. 그걸 왜 얘한테 해줘? 그러다 니들 이혼이라도 하면 그때 누구 좋으라고? 지영이 너 그 집 명의 당장 강훈이 앞으로 돌려. 네가 왜 그 집을 받아?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열뻗쳐. 아니 며느리 나도 제치고 손주 며느리한테 집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날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면서 제게 화풀이를 했어요. 월요일에 당장 남편 앞으로 명의를 돌리라고 몇 번을 말했나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앞에서 말하면 당연히 당신 앞으로 명의 돌리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야. 솔직히 할머니가 당신한테 집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없다고. 그나저나 어쩌냐? 엄마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진 않을 텐데. 예상대로 그날 이후 어머님은 틈날 때마다 제게 전화해서는 명의 바꿨는지를 물으셨어요. 아직 안 했다고 했더니 아주 사람 피가 마르도록 툭하면 전화에 괴롭히시더라고요. 너 왜 명의 안 바꿔? 그렇게 질질 끌다가 그 집 꿀꺽 삼키려는 수자가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없이 살았어도 주제넘게 남의 것 탐내면 안 되는 거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네 부모님 찾아가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겠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억이야. 그게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니? 경고하는데 이번 주까지 명의 이전 안 끝내면 그때 너도 네 친정 부모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젠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협박을 하셨어요. 그런 지긋지긋한 협박 때문에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 시할머니께 찾아갔어요. 어머님께 아파트 명의 문제를 들켰으니 남편 명의로 돌리겠다고 말이죠. 그럴 거 없다.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할 테니까. 너 시집 올 때 애미가 예단으로 해오려던 그 가방 있잖니? 내가 돈 줄 테니 그거 좀 사라. 며칠 뒤에 내 90번째 생일이니 애들도 다들 집에 올 거다. 그때 네 시애미한테 주면서 살살 달래볼 테니까 일단은 기분을 풀어줘야 말도 통하지 않겠어. 듣고 보니 시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시할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백은 에르메스의 버킨백이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전 구매 이력도 없고 친구 도움을 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려야 받을 수 있는 백인걸요. 그래서 어머님이 차선으로 원하셨던 샤넬백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냥 백화점에 가면 백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백은 인기 상품이라서 바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가까스로 다른 지점에 있는 백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할머니 생신에 늦게 도착하게 됐어요. 백을 찾아서 시할머니 댁까지 오는 내내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엔 귀찮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던가 봐요. 제가 시할머니 댁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육두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이 년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전화한 게 언젠데 이제서 기어들어와. 너 이딴 식으로 며느리 짓 할 거면 차라리 내 아들이랑 이혼해. 내가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살지 상전을 모시고 살아. 별것도 아닌 집구석 출신이 할머니 백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네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아니라 나라는 걸 알아야지. 네가 언제까지 할머니 믿고 까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봐야 불과 몇 년이야. 90번째 생일 맞은 할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고. 그러니까 너 처신 똑바로 해. 내 눈 밖에 나가면 그땐 바로 이혼이니까. 알았어? 어머님, 늦은 건 죄송해요. 그런데 선물을 사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선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해온다고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뻔뻔하게 이제서야 나타나? 선물을 사느라 늦어? 그것도 핑계랍시고 짓거리기는. 니네 친정에서는 어른 말을 개떡같이 들으라고 가르치대? 이게 아주 어디서 해먹던 버르장머를 부려? 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았지? 사람 열 뻗치는 거 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똑바로 말 안 해? 그딴 싸구려 선물 필요 없으니까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꼭지가 돈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비롯해 사촌 동생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욕설과 함께 온갖 비난을 퍼부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할머니 심부름으로 당신 선물을 사오느라 늦은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이런 인신공격까지 받아야 할 일이냐고요. 어떻게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는 건지.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질대로 질러버렸죠. 아, 선물 필요 없으시구나. 그러세요, 그럼. 저도 이거 구하느라 백화점에 가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좀 탐이 나더라고요.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 모델이 꽤나 구하기 힘들다더라고요. 잘 됐네요. 이참에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선물 필요 없다는데 그럼 이 백 제가 가져도 되는 거죠? 저요,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렵게 구한 샤넬백 넘겨드리기 싫어졌어요. 너무 억울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질게요. 그러자 시할머니를 제외한 온 가족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저와 시할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자 시할머니께서 단호하게 그러시더군요. 그래야 내가 애미한테 선물로 해주려던 백인데 본인이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어렵게 그걸 구해온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줘야지. 그리고 애미 넌 내 생일잔치에 와서는 나 빨리 죽으라고 고구라는 거냐? 뭐? 기껏해야 몇 년밖에 못 살아? 그래, 어디 네 말대로 내가 몇 년 살고 가는지 너보다 더 길게 살고 가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나는 내 전 재산 한 푼도 니들한테 남겨주지 않을 거다. 이 늙은이가 밥을 먹는지 굶는지 감기라도 걸려서 골골거리는지 신경도 안 쓰는 니들 같은 것들한테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배에서 나온 자식놈들이 이 모양인데 며느리라고 나르겠니? 그래도 손주 며느리 하나는 잘 들어와서 늙은 할미를 챙기니 내가 어떻게 안 이뻐할 수 있겠냐. 그러니 애미 너 다시는 내 손주 며느리한테 집 명의 바꿔라 마라 헛소리 짓거리지 마. 그 집은 내가 주고 싶어서 내 손주 며느리한테 준 거니까 신경 끊으란 말이다. 알겠냐? 아휴, 나 피곤하니까 다들 돌아가. 어차피 내가 언제 죽나 그게 제일 궁금한 녀석들인데 거짓 섞인 생일 축하 받아 뭐 하겠냐? 그러니 강훈이랑 지영이 빼고 다들 돌아가. 결국 그날 시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샤넬백 쇼핑백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시할머니께서는 그날 공표하신 대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어디에 보내면 좋을지 찾아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슬쩍 이러시네요. 지영아, 내가 벽장에 숨겨둔 곶감이라고 했던 말 안 잊었지? 나 죽기 전까지 네 능력껏 빼먹어라. 네가 빼먹고 남은 건 다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저는 요즘 곶감 빼먹는 재미에 시할머니 댁 문지방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시할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길 바란답니다. 저는 시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시할머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